안녕하세요. 전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든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5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박복했는지 여기에다 한풀이를 좀 하려는 이유도 있고요.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산청군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이야 산청이 제법 알려져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면 단위밖에 되지 않는 좁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동네에 누가 사는지 또 누구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서로 이웃하며 가깝게 지냈죠. 그래서 다들 동네 사람들 사는 형편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산 타고 나무하고 반이라는 마을 사람들 형편이야 비슷비슷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특히나 더 못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부모님이 남들보다 덜 부지런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쪽 다리를 못 쓰시는 아버지의 벌이가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특히나 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당시에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서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들 모자란 살림이었지만 넉넉한 인심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며 살았고 슬픈 일, 좋은 일 함께 울고 웃어주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희 집 건너편에 살던 덕군에도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덕군에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산도 있고 고르쇠 나무도 많아서 우리 마을에선 좀 사는 축에 속했어요. 저랑 또래였던 덕군은 제가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던 운동화나 좋은 학용품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법 잘 사는 친구가 바로 옆집에 사니까 질투도 좀 나고 쌤도 날 법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덕분에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다고 할까요? 덕구 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특별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서 엄마가 근심을 할 때면 덕구 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 쌀독을 채워준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다리 불편한 아빠가 마땅히 일할 곳이 없을 땐 덕분에서 알아서 일감을 맡기곤 품삯도 넉넉히 치러주었죠. 천성이 순한 덕구도 제게 지우개며 공책이며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고요. 학창시절 내내 우린 둘도 없는 단짝이었죠. 어찌 보면 덕분의 집은 저희에겐 친척보다 더 가까운 무척 소중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엄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절 임신했을 때 덕구 어머니가 친언니처럼 엄마를 그렇게 돌봐주셨대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와 살림을 차린 뒤에도 이상하게 애가 들어서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자식 복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제가 들어선 거였죠. 사정을 알게 된 덕구 어머니가 미역이며 생선이며 당시 구하기 힘든 음식들을 퍼주면서 임신한 엄마를 돌봐줬다는 겁니다. 엄마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렵게 널 얻었는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성님도 애를 가졌는데 당신 몸보다 날 챙기니까 얼마나 고맙누. 아마 그때 성님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앞으로 성님을 친언니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떠받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왜 덕구 어머님이 우리 집 식구들을 그렇게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말처럼 정말 고마우신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엄마는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암에 걸리면 거의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동네에는 큰 병원도 없어서 근처 창원이나 진주로 나가야만 좋은 약이라도 탈 수 있었죠. 산청 바깥으로 나가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엄마를 모른 척하지 않았던 덕구 어머니는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것도 덕구 어머니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걸 본 아주머니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엄마를 병원에 끌고 가다시피 해서 검사를 받게 했다고 했어요. 그 먼 곳까지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죠. 암이라는 병명을 들은 아주머니는 친자매도 저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하실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저희 엄마를 보살펴 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병은 너무 깊었었나 봐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던 덕구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금세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하는 것 같았고 다시는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았던 아빠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몸이 불편해서 엄마가 고생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만 같다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나 때문이요. 내 다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요. 차라리 내가 먼저 갈 테니 제발 좀 돌아오시오. 아빠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고장난 기계처럼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밖에 나가 농사를 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형제 자매도 없던 제 곁엔 이제 아버지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아빠는 점점 나약해져만 가셨습니다. 그나마 슬픔에 힘겨워하는 제게 덕구는 형제처럼 힘이 돼주는 존재였죠. 덕구와 덕구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지금 생각해봐도 까마득합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너무 큰 슬픔이 닥친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전 엄마를 잃은 상처를 그럭저럭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제게 또 다른 불행이 덮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랑 사별을 하고 난 뒤에도 좀처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늘 술을 달고 살았고 밤새 꺼이꺼이 통곡하는 날도 잦았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전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뻥 뚫린 듯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신 줄도 모르고 있었죠. 비가 갠 하늘에 해가 뜨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가 밤사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길한 예감에 온 동네를 뒤져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모두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데 다음 날 뜻밖에도 아버지는 차갑게 식은 채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자기 새끼를 남겨두고 왜 그랬을꼬.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구한 날 술 처먹더니만. 에휴, 그러게. 그렇게 자기 마누라 못 잊어 죽으려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갔네, 갔어. 정말 나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아빠를 보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는 항상 나약한 모습, 일도 안 하시고 자책만 하는 그냥 무능력한 한량에 불과했으니까요. 유일하게 절 부둥켜 안고 우는 아주머니의 말이 현실감 있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다랄까요? 왜 제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제게는 아버지이자 저를 키워주신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밤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딸 미안하구나. 우리 딸은 아빠처럼 절대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사랑하는 내 딸, 앞으로 훨훨 날아서 불행한 이 아빠 엄마의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땐 저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날 내가 아빠를 진심으로 잡아줬더라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간곡히 부탁했더라면 아빠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빠는 엄마를 따라가셨고 이젠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셈이었죠. 이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외로움이 어린 제 마음을 더 헤집어 놓았죠. 솔직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엄마 아빠 곁에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다는 희망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딱 하나씩만 낳고 단란하게 살아야겠다는 계획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역시 덕구 어머니셨어요. 남이야, 이제 아줌마랑 같이 살자. 내 손으로 직접 네 탯줄을 잘랐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된 너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덕구 어머니는 외로움에 힘겨워하는 제게 선뜻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지만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게 어디 쉽나요? 아주머니 역시 덕구랑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덜해진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염치불구하고 아주머니가 내밀어준 손을 붙잡았죠. 아주머니도 덕구도 그런 절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아픔이 많은 분이셨어요. 덕구 위로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고요. 덕구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땐 덕구 아버지가 낙석에 깔려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덕구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셨대요. 당신이 무너지면 하나 남은 아들마저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무셨대요. 아마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저를 가엾게 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주머니는 혼자 된 저를 수양딸 삼아 데리고 살겠다며 절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죠. 저는 아주머니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아주머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주머니는 소도 몇 마리 키우고 있었고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일을 주로 하셨어요. 한겨울에서 봄이 오는 시기 동안만 채취할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고로쇠 나무를 처음 심으신 분이 아주머니네 댁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 아주머니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우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덕구의 관심과 아주머니의 사랑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쏜살처럼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이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어디 마음에 둔 남자 있니? 네? 남자요? 아니요. 제 처지에 무슨 남자예요.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럼 괜찮은 남자 한 놈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까? 에이, 이 동네 뻔한데 괜찮은 남자가 어딨어요? 왜 없어? 바로 네 옆에 앉아 있는데. 네? 덕구요? 덕구를 소개시켜 준다고요? 안 될 건 뭐 있니? 어렸을 적부터 함께 커온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나도 남이가 내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주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덕구도 쑥스러운지 괜히 방바닥만 긁어대고 있었고요. 덕구야, 저에겐 허물없이 지내는 둘도 없는 친구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런 말이 오가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덕구도 제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즉답을 하지 못한 그날 밤 덕구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가 그런 말에서 많이 놀랐지? 그런데 사실 나 아주 오래전부터 남이 널 마음에 두고 있었어. 너야 어릴 적부터 좋은 친구지만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여자이기도 하다. 남이 네가 내 여자가 돼준다면 난 더 잘해줄 자신 있어. 갑작스런 덕구의 고백에 정신이 없었지만 사실 덕구만한 남자도 없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순한 데다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더할 나위 없는 남편감이죠. 게다가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고요. 저는 긴 고민 끝에 덕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리 두 사람은 친구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덕구 어머님도 제겐 시어머니가 되었고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원래 한 집에서 살았지만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살게 되니까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퍽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게 진정한 가정이 생긴 것 같은 안도감이랄까요? 제게 이런 안락함을 선사해준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전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술이 좋았던 우리는 금세 아이가 둘이나 생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전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과 산을 가꾸는 일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 식구 모두 웃음꽃을 피우는 날들이 많았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시절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그런 행복을 허락할 수 없다는 듯이 정말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빼앗아 갔으면 이제는 좀 편히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나도 남들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저에겐 그런 작은 행복조차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우리 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건설 자재를 싣고 나르던 일을 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죠.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이 됐고 남편은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졸도를 몇 번이나 할 만큼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강한 시어머니가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떠나는 건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절 붙잡고 오열하고
또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통곡하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쏟고 또 쏟았습니다. 참 가혹한 운명입니다. 이미 남편과 아들 하나를 잃었던 시어머니에겐 남은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었고 부모를 잃은 제겐 남편까지 또 잃어야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박복한 팔자는 시어머니나 저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타고난 팔자가 이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시어머니에게는 저와 손주들밖에 없었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애들을 봐서라도 또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이야, 우리 다 잊자. 난 전부 다 잊고 애들만 보면서 살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넌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해도 되잖니.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네 인생 살거라. 덕구도 그걸 바랄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이랑 애들을 두고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럼 평생 과부로 살래? 여자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짝을 찾아봐야지. 자식을 잃은 어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살라며 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아니요, 전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애들 키우면서 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어머니가 절 내보내려고 해도 저 절대 안 나가요. 남이야. 전 큰 나무 같은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꿋꿋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길 바라면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아픔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탄치 못한 제 인생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었죠. 제가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혼비백산이 되어 정신을 잃은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른팔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전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다가 벼락이라도 맞은 줄 알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큰 화상을 입은 오른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축사와 연결된 전선이 비바람에 나풀거리자 함부로 만졌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대체 전선을 왜 만졌냐는 제 타박에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애들한테 위험할까봐 한쪽으로 치울 생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날, 전 마치 제 팔이 떨어지는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남편도 떼어내고 자식 새끼 둘이나 뗀 년인데 이깟 팔 하나 자르는 게 뭐 되수냐? 괜한 걱정 마라. 팔 하나로도 밥숟갈 뜨고 사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왜 자꾸 그러시는데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 앞에서 강한 척, 다 잊은 척 그렇게 행동하시는데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누구보다 어머님 마음 잘 안다고요. 제발 어머님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러다가 병 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와 옆에 있던 당신 손주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충격을 받을까 봐 애써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울부짖음에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는지 그때서야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프다. 나도 죽을 듯이 너무 아파. 먼저 간 남편도 보고 싶고, 우리 소중한 아들도 보고 싶고, 내 몸에서 팔 하나 떨어진 내 자신도 불쌍하단 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박복한 팔자를 벗어날 수 있겠니? 어머니, 남이야. 하지만 이제는 너와 우리 손주들이 있잖니. 난 그래서 살기로 했다. 희망을 갖기로 했어. 언젠가는 이런 팔자도 비켜가겠지. 그러니 우리 며느리 남이야. 이겨내자꾸나. 내 비록 한 팔이 없어졌지만 누구보다 악착같이 잘 살 수 있다. 네 시엠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그러니 앞으로 우리 오늘 흘린 눈물 마지막으로 꿋꿋이 잘 살아서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보자꾸나. 우리 손주들 꼭 잘 키워서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어머님은 그렇게 덤덤히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저희를 안아주었고요.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우리 귀한 손주들, 이 할미가 힘낼게. 힘내마. 전 평생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팔 하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는 말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동안 어머니는 수술한 팔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뭐 하나 시원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죠. 손주들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전 어머니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몇 번이나 보았죠. 팔 하나를 잃은 사람 심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어머니를 예전 그대로처럼 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이러다가 해 다 넘어가겠네요. 아유, 그러게 왜 이리 숨이 차누. 예전엔 이갓산 몇 개나 다 넘어다녔는데. 당연하죠. 팔 하나 없는 할머니가 산을 잘 타는 것도 이상하죠. 어? 너 내가 팔 하나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니? 그러니까 무시당하기 싫으시면 얼른 올라오시라니까요. 그래, 내가 아직 쌩쌩하다는 걸 보여줘야 며느리한테 무시 안 당하지. 두고 봐라. 아유, 그렇게 잘 올라오시면서 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요? 산을 다람쥐처럼 잘 타던 어머니는 이제 산 한 번 오르는 것도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데리고 나갔죠. 팔이 하나 없는 상태로 비탈진 산길을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붙들기도 쉽지 않았고 중심 잡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힘겹게 산에 오른 어머니는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따다가 넘어지게 일쑤였고 산나물 한 뿌리 캐다가 언덕을 구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가꾸던 나무들은 온 산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미처 배우지 못했던 일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왼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식사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조를 했고요. 목욕이라도 하시면 꼭 같이 들어가서 어머니의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이란 세월이 흐르니까
시어머니도 팔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몸에 익숙해졌고 점점 적응을 하게 되었죠. 고통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는 걸까요? 전 시어머니가 팔을 하나 잃고 만 것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목숨이라도 잃었다면 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우리 평생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네? 어? 참나.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 발목 잡는 시애미가 무슨 면목으로 오래 사니? 또 그 소리 하신다. 어머니가 제 손목 잡아줬지. 언제 발목을 붙들었어요? 벌써 잊었어요? 저 어머니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걸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의지하고 산 줄 아세요? 어머니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큰 나무였다고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나무가 될 테니까요. 걱정 말고 마음껏 기대세요. 아셨죠? 그래요. 누구나 힘든 일은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겠죠. 드센 팔자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무리 제 인생이 험난해도 반드시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지키며 살 거라고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또 한 번의 불행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첫째가 소아 암에 걸리게 된 거죠.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저도 너무 죽고 싶었어요. 박복한 팔자는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 자식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건만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조그만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건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세상에 참 원망도 많이 했네요.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으며 엄마 너무 아파요. 엄마 치료 안 받으면 안 돼요? 엄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한동안 저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미로서 우리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소아암 병동에는 저와 같은 부모들이 많아서 거의 반의료인 수준이더라고요. 전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공유받으며 제발 우리 아들이 완치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자 조금 호전됐다 싶으면 잠깐 퇴원을 하고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었죠. 그런데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한 듯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제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로쇠 수액을 따러 가기 위해 시어머니와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타는 냄새요? 글쎄요. 어머니 말에 저도 코를 벌름거렸는데 진짜 숯 타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누군가 낙엽을 태우는 줄로만 알았죠. 바람이 세고 건조한 겨울에는 산속에서 함부로 불을 피우면 큰일 나거든요. 다급한 마음에 주변을 살폈는데 글쎄 저기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예요. 저기서 연기가 나는데요? 아유,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일이다니. 누가 산속에서 불을 피우는 거야. 어머니,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불을 피운 게 아니라 진짜 불이 났는데요? 뭐라고? 그럼 큰일인데. 여기부터는 우리 산이라서 온통 고로쇠 나무잖아. 야단 났구나. 산불 나면 정말 큰일이야. 어서 가보자꾸나. 저와 시어머니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정신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깝게 다가가서 보니까 불길이 생각보다 크게 나고 있는 거예요. 남이야, 큰일이다. 이러다가 불이 크게 번지겠어. 어떡하니? 어머니, 일단 피하세요.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산불 났다고 알려야겠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니.
지금도 불이 번지는데 그때까지 우리 산으로 넘어오고 말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우선 어떻게든 해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어서 사람들한테 알려라.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어쩌겠다고요. 빨리 같이 내려가요. 이제 고르쇠물을 따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래? 조금이라도 불길을 막아봐야지. 어차피 난 걸음이 늦으니까 네가 어서 다녀와. 상황은 급박하죠. 마음은 다급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머니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별 수 없었어요. 일단은 최대한 조심하라고 말을 남기곤 전 정신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자마자 사람들한테 산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또 신고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죠. 제가 다시 도착했을 땐 불이 훨씬 더 크게 나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산 쪽으로 불이 번진 상태였고 시뻘건 불길이 소중한 나무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뜨거운 열기와 희뿌연 연기 속을 헤집고 다니며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어머니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어머니까지 잃을 것만 같아서 몸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타닥타닥 나무들이 무섭게 타오르는데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전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사들인 핑크색 점퍼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거기엔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제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전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당겼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온통 쑥 검정을 묻힌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봐요. 네? 제가 코에다가 얼굴을 들이밀어봤는데 다행히도 어머니는 숨은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올라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요. 어머니는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흡입해서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산불을 막기 위해 낙엽도 치우고 나뭇가지도 솎아내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니에게 고로쇠 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전 속이 너무 상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산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미야, 불 꺼졌어? 우리 나무들 다 괜찮지? 네, 괜찮아요. 불 다 꺼졌어요. 우리 나무들 하나도 상한 거 없이 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나무가 있어야 우리 손주들 좋은 거 사줄 수 있잖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안도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 머릿속엔 온통 우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산을 구르고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대로 산이 무사하지 못했어요. 크게 번진 산불은 사흘이나 타버렸고 저희 산뿐만 아니라 주변 산까지 모두 타버리고 말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고로쇠 나무들은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로쇠 나무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순 없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크게 상심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팔이 떨어진 것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했죠. 그날의 산불 사고로 몸도 많이 상했어요.
후유증 탓인지 배가 많이 다치는 바람에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미 어머니 나이는 그 당시 고령이셨어요. 고령이셨던 분이 지금껏 산을 타고 다녔던 거였어요. 손주들 학비 벌려면 당신이 힘들어도 아파도 나가야 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던 어머니는 문밖 출입을 못할 정도로 위중해지셨습니다. 기력이 쇠한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맑았던 눈빛엔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웠습니다.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웠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마저 절 떠나버리면 전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어머니, 기운 좀 내세요. 애들 시집장가 가는 건 보셔야죠. 네? 절대 저 두고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남이야, 내 몹쓸 팔자 때문에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차라리 널 거두지 않았다면, 널 며느리 삼지 않았다면 덜 고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못난 시엠이 용서해 주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지금껏 살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때문인지 알면서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예쁜 우리 며느리 두고 어찌 떠나누. 신이 있다면 딱 5년만, 아니 1년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은 제 심장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남이야, 내 통장에 애들 학비 보탤 돈 정도는 있을 게다. 그리고 너 힘드니까 남은 소 2마리도 팔아버리고 산도 팔 수 있으면 팔아버려. 너도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살지 말고 도시 가서 애들하고 편히 살아. 우리 큰손주 그 백혈병 나을 수 있을 게야. 내가 하늘에서 빌고 또 빌어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어미가 힘을 내야 자식들이 힘을 내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아파하지 말고 울지도 마.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알았지?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이 말씀을 남기며 몇 시간 뒤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달처럼 걷어주셨고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절 귀하게 여겨주었죠. 제게 주신 사랑을 절반도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팔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몇 날 며칠을 펑펑 울기만 했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웃고 울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부모님에게도 어머님은 고마운 존재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떠나고 나니 나사 하나 빠진 듯 중심을 잡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힘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전 어머니 유지대로 산청에서 큰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새 식구 살만한 집을 얻어 큰아들이 완치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더 이상은 내 소중한 사람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정말 기적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큰아들이 3년 정도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준 내 소중한 아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다시 학교에 다니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소아암은 1년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중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들에게 고마운지 결국 저희 불행은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엄마, 나 살았어요?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빨리 집에 가서 놀자. 아들의 한마디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군요. 전 이 모든 게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치료 과정에서 약이 듣질 않아 위험한 고비도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머님이 간절히 보살펴준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시 새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 이 모든 게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간 힘겨운 인생 이제는 좀 편하게 살라는 어머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후 한참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 큰아들은 건강하게 쑥쑥 자라 현재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더니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 훌륭하게 자라주었네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제게 예쁜 손주도 안겨주었고요. 정말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둘째도 회사 다니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네요.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꽃집이냐고요?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고 이 꽃들처럼 언제나 화사하고 예쁘고 밝은 미래만 있길 바라며 열심히 배워서 꽃집을 차리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혹시라도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결국 출구는 나오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시어머니께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하늘에서 잘 계시죠?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항상 제 몸 바쳐서 우리 지켜주신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